이번 주는 인류의 우주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지성을 가지면서부터 이 우주는 도대체 뭘로 되어 있을까? 그 다음 우주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다음에 우주는 어떻게 진화할까? 항상 이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제 피타고라스를 위주로 고대 어떤 우주관, 두 번째는 이제 케플러를 위주로 근세 천문학 혁명 이야기,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뉴턴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우주론의 시작, 그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피타고라스, 뉴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움찔 좀 어렵지는 않을까 겁이 나는데요. 그래도 또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재의 우주의 역사, 오늘 첫 번째 시간, 피타고라스의 우주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에게 철학자로 그리고 수학자로 잘 알려진 피타고라스는 우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우선 고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선 동양 천문학과 서양 천문학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일단 교과서에 서양 천문학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서양 천문학을 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타고라스를 소개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물, 불, 공기, 흙으로 우주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불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있으면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상적인 우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흙은 물에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겁고, 공기는 물속에서 이렇게 방울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는 더 가볍고 불은 또 공기 중에서도 타오르니까. 그래서 원소들이 이렇게 배열되면은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는 무거운 물체일수록 밑으로 가야만 됩니다. 가벼운 것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원소 우주론을 내기 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우주론들이 많았죠. 그래서 탈레스 같은 사람은 우주가 물로만 돼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로 돼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그런 모든 우주론을 집대성해서 사원소로 묶은 사람이 이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 사원소를 주장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주론을 전개하다 보니까 오원소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제5원소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에테르라고 합니다. 에테르라고. 예. 근데 오원소란 말은 왜 그렇게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천동설을 정리를 하면서 자, 지구가 있으면 이 기호는 수천 년 된 기호입니다. 우리 천문학자들은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수천 년 된 기호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지구가 있으면 이제 달이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원소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또는 월하권이라고도 합니다. 이 달 아래. 그래서 여기서는 뭘 던지면은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옛날에 오늘 제가 소개는 안 하겠지만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지구 크기까지 다 쟀었어요. 그러니까 둥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떨어지기만 하는 운동하는 지역이 바로 이 월하권입니다. 그런데 왜 달은 여기서 이렇게 원운동을 하느냐? 거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달은 이 사원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봐봐라.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생겼느냐. 그래서 이거는 신비한 제5원소다 말이죠. 그 다음 제5원소부터는 이 직선 운동이 아니라 원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사실 아무 데나 그리면 안 됩니다만, 그 다음에 하여튼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제가 일단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성, 금성은 아무 데나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달을 넘었으면 이 월상권에서는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바뀐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원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월하권과 월상권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론을 내서 고대 우주론이 사실상은 마감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피타고라스입니다. 예. 이 피타고라스는 다른 사람들은 우주가 물로 돼 있다, 불로 돼 있다, 뭐 이렇게 물질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우주가 수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수. 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주가 숫자로 됐다는 말이. 백목을 들여다보면 여기 숫자가 써 있느냐? 그 뜻이 아니고 이 피타고라스가 한 말을 이해해야 우리가 고대 우주론의 지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쪽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임의의 한 세 분을 모셔가지고 직사각형 한번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 직사각형 그리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는 분은 없어요.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없어요. 그럼 이게 정사각형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예외 없이요. 참 이상해요. 예외 없이 다 요 정도 그린다, 요 정도. 그죠?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전혀 그런 데에 관심이 없는데 피타고라스는 이게 정확하게 몇 대 몇이라야 가장 아름다우냐 이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황금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율을. 예. 그래서 이 황금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피타고라스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답도 알아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황금 비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도화지가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께서 자, 수평선을 그려봐라 할 때 가운데다 그리면은 그 밑에 가위표가 있어요. 예, 우리가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는데 수평선이 한 여기쯤 있어야 됩니다. 요거 또 황금 비율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나무를 하나 이제 그려야 돼요. 거기다 그려야 돼요. 여기쯤 그려야 된다, 여기쯤. 예. 가운데다 그리면 또 가위표 붙어요. 예. 그 다음 나무는 한 여기쯤 있고. 그래서 이제 새나 몇 마리 이제 갖다 잡아놓으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수도 없이 이걸 봤을 거예요. 1.618대 1이다. 저도 이거 방송에서 아니면 신문에서 수도 없이 봤어요. 도대체 이 숫자가 이게 계속 무한히 계속되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이 숫자를 구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근데 피타고라스가 이 숫자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타고라스가 어디서 구했느냐? 별에서 구했어요. 예,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알고 보면 우주의 비밀을 하나 배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별 하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실제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줄 알아요. 망원경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별은 만들어진 별입니다. 피타고라스가 만든 별입니다. 예. 그래서 하도 이것이 아름다워서 이제 오늘날 그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이제 별로 하고 그다음에 이 별을 국기로 사용한 나라들이 많죠. 근데 이 별이 왜 아름다우냐? 피타고라스가 그 이유를 찾아내요. 저도 대중 강연을 많이 해봐서 어렵게 하면은 사람들이 채널 돌린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요 설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제가 딱 한 번만 중학교 수학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근데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별은요 피타고라스가 존경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바닥에다 별을 새기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갈 때 뭐 정문에서 그걸 보여주고 들어가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이 거의 신분증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보세요. 여기 가장 짧은 걸, 요 가장 짧은 거요. 요거 5개는 정五각형이니까 다 같은데, 요 가장 짧은 거를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A. 그 다음에 짧은 걸 B. 요거 B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요. 요걸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것도 D도 하고 더 해야 되는데, 그건 그만하겠고요. 여기서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우주의 비밀이 뭐냐면 A 대 B가 B 대 C랑 같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A 대 B가 B 대 C. 제가요 여기까지만 잠깐 저 중학교 수학 하나 쓰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좀 혹시 저 수학이 싫으신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아주 개운합니다. 그래서 A 대 B가 B 대 C고 C 대 또 이 길이가 다 비율이 황금 비율이에요. 그게 1.618대 1입니다. 그럼 1.618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A분의 B는 그러니까 B분의 C란 얘기입니다. A분의 B는 B분의 C. 야, 이거 초등학교 고학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채널 돌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근데 C는 보세요. A하고 B를 더한 겁니다. 왜냐면 요거하고 요거는 같고, 요거 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더한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B분의 A죠. 근데 요거 고개만 넘어가시면 돼요. 일부러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부러.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X로 놓으려 그래요. 이걸 X로. 예, 그러면, 자, 잘 기다리셨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면 X는 1 더하기 X분의 1인데, 이게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우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X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답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근해 공식 혹시 아직도 기억하세요? 예. 그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음수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요 숫자가 1.618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글쎄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항상 굉장히 어려운 뭐가 있는 것처럼 항상 소개하다 말고 이것이 음악이고 미술이고 어디고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숫자는 바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피타고라스가 바로 무리수를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아름다운 비율은 반드시 수학적인 이유가 있다. 그거를 이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어떤 신념을 가졌냐면 이 악기를 다루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주가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으면 이 도는 속도들 사이에 어떤 비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이 어떤 비율을 만족하면은 내 귀에 화음으로 들릴 거다. 그 숫자를 만족하지 않으면 화음이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업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또 피타고라스의 또 가장 큰 업적이 음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다 배웠잖아요. 근데 미파하고 시도 사이가 반음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시죠? 누가 미파하고 시도 사이를 반음으로 정했느냐? 그게 피타고라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잠깐만 해드리면 피타고라스의 우주론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의 우주론은 바로 도레미파 솔라시 또 다시 도레미파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시가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삼화음이라고 하면 음을 3개를 고르잖아요. 야, 저도 음악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요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3개를 음을 고르게 되면 미파 사이에 반음이 있으면 3개를 고르면 반드시 반음이 한 군데는 끼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사이가 반음이니까 어떻게 3개 파라도를 골라도 반음이 끼게 되고 예를 들면 레파라를 골라도 반음이 끼게 돼요. 그래서 요걸 같은 등간격으로 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요. 그 도미솔이라는 화음이 있으면 예. 지금 TV 보시는 분들은 천문학자가 왜 갑자기 음악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오늘 제가 강의하는 목적이 피타고라스의 우주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우주 오케스트라를 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미솔을 우리가 이렇게 치면은 듣기 좋게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김없이 보시면 앞에 설명드렸지만 도하고 미 사이에는 반음이 없어요. 근데 미하고 솔 사이는 미파 사이 반음이 있어서 여기 반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솔을 치면 듣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같은 도미솔인데 이걸 반음 내려요. 가운데 걸. 그러면 원래는 미파 사이가 반음이었는데 얘가 내려오니까 반음이 여기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도 듣기 좋아요. 근데 얘는 듣기가 좋고 명랑하고 얘는 약간 슬퍼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에서 이걸 이제 C장조 C 코드라고 하고 이거를 C 마이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참 중요한 것이 듣기 좋다는 거는 뒤에는 숫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기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피타고라스는 너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보세요. 이 어떤 기타 줄이 있으면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 지점이 기타가 절반이 되는 지점이에요, 선의 길이가. 그럼 어떤 음이 날까요? 길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정확하게 한 옥타브가 올라갑니다. 절반을 짚으면. 보세요. 예. 이게 앞에 친 것이 도면은 뒤 거는 한 옥타브 도가 됩니다. 다음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주가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3을 설명하면 이제 또 이해가 가요. 3등분 해보겠습니다. 3등분 해보면 여기쯤 됩니다. 자, 그리고 제 3분의 1을 치면 뭐가 날까요? 솔이 나옵니다. 앞에 게 도면 뒤가 솔이 됩니다. 그죠? 솔, 예. 도, 미, 솔. 그러니까 솔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거는 여기서 가운데 음은 왔다 갔다 했지만 요 세 번째 솔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음이 으뜸음이 정해지면 뒤에 딸림 음은 딸려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3이라는 정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이 세 번째 이 3이라는 그 비율이 우리가 듣기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피타고라스가 맞는지 도미솔에서 이거 반음을 내렸는데 하나 또 내려요, 이놈을. 그래서 반음이 둘 다 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음악에서 이제 감소됐다고 그래서 감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디미니시라고 하는데, 그럼 피타고라스가 한 대로 도미솔에서 그 반음 간격을 둘 다 억지로 넣었더니 어떤 소리가 나느냐? 제가 그냥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면 이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지금. 예. 이건 마치 공포 영화에서 막 우리가 이렇게 드라큘라한테 쫓길 때 그때 이렇게 막 불안한 그런 느낌을 줘요. 보세요. 예. 그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피타고라스는 숫자를 그 계기로 화음과 그 화성 체계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사실 음악도 쉽지 않고 저 수학 써서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도 수학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시겠죠? 왜 1.618이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인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별 모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여러분들이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우주의 오케스트라를 들었다 이렇게 외쳤을 때는 어떠한 자부심이 있었느냐. 자, 모든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화음은 하나의 반음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보이는 도형, 모든 거에는 황금 분할이 있고, 그러니까 우주가 절대로 적당히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수성과 금성과 그 뒤에 쭉 또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이게 천동설 우주이기 때문에 이제 해가 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해를 아무데나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성들이 우연히 이렇게 돌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음악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돌고 나는 거기서 오케스트라가 내 귀에 들린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게 장엄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역사에서도 나오고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데 철학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천문학자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피타고라스가 이제 이렇게까지 우주를 정리했으니까 이것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천동설하고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학술적으로도 그 당시 관측 그 결과만 갖고 봐도 완벽한 데다가 철학적으로까지 해석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꼭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자, 학술 용어를 좀 몇 개 보시겠습니다. 자, 단어 하나가 천동설이고 하나가 지동설입니다. 어떤 게 천동설일까요? 예를 들어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근데 지구의 북극이 N극일까요? S극일까요?
지구의 북극이 S극입니다. N극이면 제가 안 물어보죠. 예. S극이기 때문에 N극과 S극이 잡아당기니까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겁니다. 만일 지구 북극이 N극이면 S극이 가리켜야 맞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잘못 알기 쉬운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이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지오 그러면 이 어간이 지구 땅 같잖아요. 이걸 지동설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지구가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천동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지오센트릭 유니버스가 천동설 우주입니다. 그 다음에 힐리오는 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힐리오센트릭이면 힐리오센트릭 유니버스가 바로 지동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천동설하고 지동설 우주가 이게 나왔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낸 천체가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예, 지구는 뭐 우리가 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쓰죠.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론 해가 있죠. 그래서 이 토성까지, 그러니까 밤하늘에 보이는 다른 뭇별들하고 달리 이 행성이 5개가 우리 지구를 돈다는 걸 발견한 것 자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문화 유산이죠, 이 자체가. 근데 문화 유산이죠, 이 자체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5개의 그 행성은 동양에서도 독자적으로 연구되고 서양에서도 독자적으로 연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서양 걸 설명드렸는데 요 기호를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수성은 생물학에서 그 여자라는 그 여성을 말하는 그 기호에다가 뿔을 그리고, 금성은 그냥 여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화성은 이제 화성이 남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천문학에서는 보통 이걸 기울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성은 이건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발견을 하고 영어로는 이름을 어떻게 졌느냐 써보면 머큐리라고 그랬습니다. 머큐리, 비너스, 마르스, 주피터, 세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어요. 금성이라는 말하고 비너스라는 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양에서도 이 5개 별이 따로 보이니까 연구를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바로 여기다가 이제 해와 달을 보탠 거죠. 근데 이 해와 달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원시인들이 밝혀낸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1년이 360일인 거. 그 다음에 한 달이 30일인 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지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무인도나 이런 데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어떻게 알아냅니까? 1년이 대충 360일인 것도 밝혀내기가 어렵죠. 예, 그런데 1년이 대략 360일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1월이, 이거 이퀄은 아니죠. 이렇게 쓰죠. 30일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지식인데 우리말에 기가 막힌 어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 해라고 해요. 한 달이라고 하고. 해와 달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를 옛날에 그걸 한 해라고 불렀던 겁니다. 지금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는 것까지 알고 있지만 인류 문화를 통해서 알아낸 것이 1년이 360이라는 게 엄청난 지식입니다. 한 달은 30일,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 그래서 이건 달을 중심으로, 달이 해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걸 한 달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말이, 순수한 말이 살아있다는 게 별까지 보태면 정말 이건 뭐 정말 이 조합은 너무 좀 아름다운 어휘죠. 그래서 1월이 저 오행성하고 이제 추가되면서부터 동양은 독자적인 음양 오행 우주가 나오게 됩니다. 음양 오행 우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1월 화수목금토입니다. 예, 그래서 1월은, 일은 해죠. 월은 달이고 화수목금토가 순서만 다르지 화수목금토입니다. 예. 예, 그래서 동양은 독자적으로 그 우주가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뭐냐. 여기까지는 독자적으로 발전했어요. 근데 천체망원경이 서양에서 발견되면서부터 우리 동양 천문학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음양오행이로는 완벽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여러분들 경복궁에 가보시면은 우리 임금님 근정전 뒤에 일월 오봉도가 있어요. 우리 지금 10,000원짜리 지폐 앞면에 있죠. 세종대왕님 옆에 있는 게 일월 오봉도예요. 보시면 산이 5개가 있고 해와 달이 있어요. 이쪽에 합니다. 해와 달이 있는데 이게 일월 화수목금토예요. 이 5개의 산이 바로 오행을 설명해요. 오행은, 그러니까 음양오행은 예를 들면 음식도 설명할 수가 있고 의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학은 모르지만 옛날에 그 EBS에서 만든 그 허준에 관한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결국 동의보감의 최후의 그 지식은 우주를 활용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 그 원리를 가지고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람 몸에 불기운이 넘치면 물기운이 강한 약으로 다스린다든가 이 오원소 간에 또 서로 그 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론을 가지고 사람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보고 그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이 동의보감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월 오봉도 자체가 우리가 쓰는 달력 일월 화수목금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행성 체계로 갖춰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오행성 체계는 아주 행복한 체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서 그 그리스 초반에 우주론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는 종교가 철학이고 철학이 수학이고 수학이 과학이고 사람이 궁금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조선 초에는 음식도 뭐 저도 먹기만 해서 모릅니다만 하여튼 뭐 음양오행 원리로 담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인들이 그 담을 때 우주의 원리에 따라서 색깔까지 배정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먹는 거, 사람 치료하는 거, 우주 자체, 그다음 우리 임금님 뒤에 있는 병풍 자체가 우주의 원리라는 거죠. 우주가 하늘이 우리 임금님을 내려주신다는 상징성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한 이 오행성 체제가 갖춰졌었는데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에서 천체망원경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이 오행성 체계가 깨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왜 12진법을 쓰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인데 왜 우리가 오늘날 12진법을 씁니까? 바로 1년이 12달이기 때문입니다. 예. 360 나누기 30이면 10이잖아요. 그래서 12진법이 시작된 거고 어떤 일을 180도 바꿔 생각하자 그 말이 왜 나왔습니까? 한 바퀴 도는 게 360이기 때문에 그 반대를 180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60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360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우주의 원리가 바탕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를 갖다 8도 360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8도, 예? 충청도 뭐 이렇게 지금처럼 남북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그 바로 그 360거울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첨성대도 이게 오늘 제가 그쪽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 없습니다만 첨성대도 이렇게 보시면 뭐예요? 돌이 저 360개 이쪽 저쪽입니다. 그 창틀에 있는 돌을 넣느냐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바뀌지만 360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기획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 첨성대고 꼭대기에서 사람이 진짜 별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가지고 많이 논의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첨성대 자체는 우주의 구조, 인간이 밝혀낸 다빈치 코드, 숫자의 360이라는 숫자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아주 훌륭한 유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가서 보시면 또 달라질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음양오행 우주로까지는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서양에서 허셜이라는 사람이 허셜이 바로 유레누스라는 행성을 발견합니다. 이걸 우리가 외래어로 적을 때는 우라노스라고 적는데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이 단어 모르시면 많을 거예요. 우라노스가 누구냐면 세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피터가 이제 그 목성이고 제우스죠, 제우스. 목성이 제우스고, 제우스가 바로 보통 신들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우스의 아버지가 바로 세턴입니다. 근데 세턴은 아주 나쁜 아버지예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좀 품격이 낮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잡아먹어요. 그 제우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런데 바로 세턴이 그러니까 나쁜 왕이죠.
근데 세턴의 아버지가 바로 우라노스입니다. 그래서 우라노스는 바로 가장 첫 하늘신이고, 우라노스가 바로 땅의 여신 가이아하고 둘이 신들의 거의 부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니까 이제는 이것이 동양으로 전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번역이 돼요. 그래서 천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왕성이란 말은 서양의 우라노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성까지는 독자적으로 동양과 서양이 발전했지만 피타고라스 그 우주 오케스트라 못지않게 우리 음양오행 우주도 정교해요. 그런데 천왕성이 발견되면서부터 이제 음양오행 우주론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태극기가 뭡니까? 음양오행 우주론이잖아요. 맞든 틀리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국기 중에서 우주론을 상징으로 한 국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은 해라는 별 하나고, 중국은 아까 피타고라스 별 5개 쪽 있잖아요. 아랍 쪽에 가면 뭐 달 모양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국기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우주론 국기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모르셔도 이쪽에 세 개가 다 길은 건괴하고 세 개가 다 짧은 곤괴는 아셔야 됩니다. 건곤이라고 하면은 곧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는 전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다. 우리가 축구 이겼을 때 신나서 휘두르는 국기가 바로 우주론이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전 세계 유일한 개천절이라는 공휴일을 가지고 있죠. 하늘이 열린 날. 그런 공휴일 가진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우주에 관심이 많았다는 증거죠. 자, 그래서 얘기가 잠깐 샜습니다만. 그래서 천왕성이 발견돼서 이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왕성은 가장 품격이 높은 신이죠. 근데 이 세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그 행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갈릴레이가 저 행성들 달을 발견합니다. 그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하고요. 이거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발견해요. 이건 그 근세 때 얘기입니다. 그때 발견해서 넵튠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넵튠이 바로 이제 서양의 용왕이죠. 바다왕. 그러니까 우리는 해왕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근세에 이르러서 관측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제가 관측은 조금 앞서서 미리 좀 예고 프로처럼 얘기하고 다시 갈릴레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레누스가 발견돼서 천왕성으로 번역이 되고 넵튠이 해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루토가 이제 발견돼서 이건 1930년대 발견됐어요. 이것이 서양 염라대왕입니다. 그래서 명왕성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명왕성에 이제 그 명자가 박다른 뜻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명복을 빕니다 할 때 명자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명자입니다. 명왕성 할 때. 그래서 잘 보시면 저쪽 명왕성이나 저쪽은 진짜 의시시한 이름이 그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케플러 얘기 전에 이제 갈릴레이를 얘기하고서 오늘 강의를 맺어야 되는데, 갈릴레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갈릴레이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체망원경으로 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갈릴레이가 썼던 망원경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걸로도 뭐가 보이냐면은 목성이 이렇게 요만하게 아주 깨알만하게 보이면 옆에 더 작은 4개의 달이 보여요.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점처럼 4개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개의 그 달이 그것이 갈릴레이가 발견해서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릴레이가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그 갈릴레이가 발견한 그 4개의 달 이름이 바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학술적인 내용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목성의 달이니까 주피터, 제우스의 달들이잖아요. 평소 제우스가 찝적대던 여자들 이름입니다, 저게. 그래서 참 천문학자들이 좀 짓궂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제 토성도 달이 하나 발견돼요. 근데 토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을 잡아먹는 나쁜 신이라는 말이죠. 그 토성의 가장 큰 달 이름이 바로 타이탄입니다. 타이탄. 그 타이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입니다. 이 동네는 아주 살벌한 동네인 거죠. 태양계 안에서도 저기
토성 동네는 저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그런 사연들이 있고, 나중에 명왕성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행성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명왕성이 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보기 싫어요. 왜냐? 앞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흙덩어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수소나 헬륨 같은 그 유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명왕성이 이게 다시 또 이게 얼음덩어리인지 흙덩어리인지 하여튼 이 목성하고 토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주 천문학자들이 아주 뭐라고 합니까? 눈에 가시라고 합니까?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저 쫓아내나 기다리고 있던 판에 쫓아내려고 하는데 달이 발견됐어요. 이 명왕성이 이게 나름대로 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그 시도가 무산돼요. 그 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쫓냐. 그냥 놔두자 했는데 그 달을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또 뭐라고 짓느냐. 케이런이라고 짓습니다. 케이런이 여러분들 저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강을 건너간다고 생각을 해요. 강을 건너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뱃삭을 사람 그 관에 넣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서양 그 지옥으로 가는 그 뱃삭을 받는 뱃사공 이름이 케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왕성하고 그 이름하고 아주 어울리는 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비공식적인 겁니다만 제가 유학생활할 때 들은 얘기로는 그 발견한 사람의 부인 이름이 아마 샤론이었던 모양입니다. 저건 발음하기 따라서는 샤론으로 발음도 되니까 그 얘기 듣고서 이제 설거지도 좀 덜 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름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런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별자리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 우주로는 하여튼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갈릴레이가 목성 달 발견할 때까지가 천문학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죠. 이 뒷얘기는 제가 그냥 나온 김에 해드린 거고, 인간이 이제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했었는데, 그때 이제 물로 돼 있다, 불로 돼 있다, 이런 시대가 있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집대성에서 처음으로 사원소 이론을 내는 거죠. 오늘날은 92원소입니다. 오늘날 우주는 수소부터 우라늄까지 92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부터는 다 인공원소이기 때문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92가 정답인데 그 당시 원소는 이런 원소도 아니고 물불 공기흙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사원소로 우주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원소 그 우주론에서는 사원소가 무게 때문에 항상 무거운 것이 밑으로 가야 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에서는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있으면 무거운 공이 먼저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게라고 하는 것이 밑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 노스텔지어 같은 거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운동론에서는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우주관을 만들었는데 달부터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제5원소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제5원소를 도입해서 봐라, 별들은 얼마나 보석 같고 찬란하냐. 저게 우리 그 물불 공기흙 같은 이런 그 속물은 아닐 거다. 그래서 월화권과 월상권을 따로 해서 그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우주를 만든 것에다가 한술 뒀던 사람이 피타고라스라는 거죠. 피타고라스는 우주가 단순히 이렇게 배치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 그 피타고라스는 우리 모든 그 아름다운 그 뒤에는 숫자가 있는데 그 황금 비율이 뭔지도 즉 그 우주의 비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것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에서 3화음을 만들 때 으뜸음이 정해지면 딸림음이 정해지는데 둘 사이에는 그 현의 진동의 그 어떤 그 길이 숫자의 비밀이 있다. 이런 걸 발견해서 이 우주가 어떠한 형태로 창조되었든 혼돈 속에서 태어났든 우주는 저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돋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고대 우주 부분은 다른 부분은 다 익히 사실 아시는 얘기고 이름만 외우면 되잖아요. 뭐 탈레스는 물로 돼 있다. 다 한 번쯤은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덧없는 지식 같아요.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지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피타고라스가 우주를 조화로운 존재로 보고
오켓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너무 감탄을 해서 그 부분을 안 순간 이게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우주의 비밀이구나. 그런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러면 이제 케플러,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 이런 천재들이 그 발견한 또 다른 두 번째 비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특히나 이 가슴에 많이 와닿는데요. 국기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 태극기가 우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기가 우리나라 국기밖에 없다라는 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이해 같은 거를 관심을 조금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천문학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 해초가 해초가 항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침반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밤낚시도 못 갑니다. 해안에서 한 30km만 멀어지면 방향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해초가 거기까지 장보고가 저쪽 아프리카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항해술이 발전했다는 거고, 항해술이 발전했다는 것은 천문학 없이는 안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순수한 한국 이름을 가진 별자리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주를 좋아하는 그 민족입니까? 그런데 지금 순수한 우리 이름을 가진 별 이름이 좀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아데 성단을 좀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하필 남아 있는 게 또 좀생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이름이 하나 남아 있고 금성을 개밥바락이라고 부르는 거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잊혀진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때는 별의 나라였고 정말 청룡백호 주작현무 같은 그것이 우리 그 별자리거든요. 바로 태왕사신기가 바로 별자리입니다. 고구려는 고분의 임금이 죽으면 그 안을 사신도로 장식해 놨던 이유가 그 안을 우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종대왕님도 거의 천문학을 최고로 발전하게 만들어 주신 그런 성분이었고, 나라가 융성할 때는 제가 천문학자여서가 아니고 나라가 융성할 때는 국민들이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속되게 표현하면 먹고 살기 바쁘면 누가 우주에 관심이 있어요? 혜성이 나타났다 해도 아무도 안 본단 말이죠.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면 비로소 이제 나는 어디에서 왔나, 이 우주는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가장 강성했던 고구려 시대하고 조선의 특히 세종 임금 당시에는 아주 찬란한 천문학이 있었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 앞서서 첨성대를 통해서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우주와 관련한 문화유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주 제일 좋은 예가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뒤에 들어가 있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죠. 예를 들어서 하늘의 지도가 있고 땅의 지도가 있으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온 국민들이 그 땅의 지도의 대표적인 대동여 지도는 다 알잖아요. 김종호라는 분이 옥고를 치르고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하늘의 지도의 대표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아는 분도 없고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그 10,000원짜리 뒷면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강의, 어린이들 상대로 할 때는 주로 그쪽 내용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천상열차 분야지도 같은 것은 바로 조선 초에 만든 우리 민족의 아주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가시면 공중유물 전시관에 조선 초 태조 4년에 만든 천상열차 분야지도 석각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천문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주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들려주신 박석재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국립평생대학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